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며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여 만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와 고용 부진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라 수출에 대한 우려까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3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연내에 경제사회노동위를 출범시킨 뒤 민노총의 참여를 설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인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금융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오전장 내내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 가동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한 상태죠? 네, 코스피의 경우는 상승 전환한 상태긴 한데 지수가 워낙 하락했다, 상승 전환했다, 또 다시 하락 전환하는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199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상승폭을 줄이더니 11시 30분경 다시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2%대 급락세를 보였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 전환했는데 오전 11시경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금은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어서 예측이 힘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다 현재는 80전이 내린 114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니까 금융당국이 컨틴전시 플랜, 즉 위기 대응 비상계획 실행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오늘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즉 위기 대응 비상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서 필요할 시에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해서 이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들을 거론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늘 오전에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지목되던 2,000선마저 붕괴되면서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의 5천억 원 증시 대책도 약세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 전망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코스피가 장중 지금 2,000선을 회복한 상황이긴 한데 2,000선이 일단 무너졌다는 거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00선이라는 것의 표현,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2,000선보다는 실은 한 2,030, 2,040선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지선인데 2,000선 그 자체로는 이제 투심을 반영하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2,000선들이 깨졌었고요. 그 2,000선이 깨졌을 때 수급을 좀 보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거의 8천억 원 정도를 그냥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2,000선이 깨졌다는 자체는 외국인, 기관, 이 개인 특히 개인에 있어서 이제 투심이 무너지는 하나의 방증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연이은 증시 급락에 금융당국이 푼 자금만도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지수 방어에 부족했나 봐요. 그렇죠. 아마 어제 말도 많았었고 욕도 먹었던 게 이 증시 안정화 기금 5천억 원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면은 하루에 5천억도 우습게 팔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만 아마 스케일업 펀드라든가 이런저런 증권 기관들 꼽아서 5천억을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개인이 코스닥에서 3천억 순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씩만 하더라도 이 5천억이라는 자금 금방 소진이 되고 아마 이 5천억을 또 어떻게 매수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지금 당국은
뭐 낙폭 과대했던 뭐 가치주를 사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5천억이라는 이 기금으로서 만에 하나 좀 더 떨어지게 되는 뭐 하락장을 막기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여태까지 사실 하락장을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도에 집중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이제 4조 7천억 원이 넘게 네. 이제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까지 이 투매 심리를 보인단 말이죠. 네.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도 그렇지만 빠질 때도 무조건적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급을 봤더니 이제 개인들이 투매 물량이 나왔고 오늘도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팔 자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참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수급 패턴을 보면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반등 구간으로 좀 땡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고 네.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투매가 나와서 패닉이 나와서 팔 때가 어쨌든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팔자 어제 오늘 나왔던 저 부분은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역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인데요. 네. 코스피 2100선이 힘없이 무너지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2000선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음 지지선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1950선, 네. 뭐 1900선 네.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2000이 깨지면 그 다음에 1950에서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지면 이제 1870선, 1800선 때는 무려 5년 반 우리가 박스피에서 얘기했던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 뭐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섣부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에 하나 이번 주에 정말 다행히도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서 3, 4%, 5% 이상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추세를 바꾸는 거냐? 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역시 재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원인 중에 그 원인들의 해소 구간을 봐야 됩니다. 가령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다라고 네. 하면 이제 11월 말이죠.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어쨌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까지는 시장은 안정화되긴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재인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도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뭐 천천히 하겠다라든가 뭔가의 신호를 보내주는, 즉 현재 시장을 밀어버린 붕괴시킨 이 악재에 해소하는 무언가 힌트가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여기가 저점이다, 바닥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아유 저 주식이 저렇게 빠졌으니 사야 되겠다. 이런 자세는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미중 무역의 장기화 뭐 이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니지만 네. 노력하는 뭔가의 흔적이 중요한 네. 거죠. 그럼 뭐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이건 뭐 꾸준히 계속 됐었고 그렇죠. 뭐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뭐 11월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예, 전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이 끝은 아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동이 구간 나오겠지만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뺐던 그 원인들의 해소, 완전한 해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하나씩 둘씩 네. 나오는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뭐 미국 증시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한 거 역시도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더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상승 동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증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글쎄 앞서 말한 이제 뭐 그런 재료들에 나오는 것이고요.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돼서 뭐 앞서 말한 그 2030에서 2050선까지도 좀 깨주면 네.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2030, 2050을 다시 상향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주식 사야 되겠다. 이제 모든 악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섣불리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좀 더 늦추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여 만에 크게 악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의 업황 실사지수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업황 실사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업황 실사지수는 지난 5월 80일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반등했지만 이달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 제조업 업종의 체감 경기가 좋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제조업 업황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71로 나서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오르고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달과 같은 76에 머물렀습니다. 수출 기업의 업황 지수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가 떨어진 77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고 내수 기업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고용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정부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8월에 근로자가 4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90%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8월에 늘어난 임금 근로자 가운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8월에 임금 근로자가 3만 9천 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정규직은 3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1,343만 명이었고 비정규직은 3만 6천 명이 늘어난 66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근로자들 90%가 비정규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을 조금 더 좀 살펴보니까요. 한시적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거나 또는 계약 없이도 계속 일하는 이런 근로자들이 9만 8천 명이 늘었고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4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이나 용역직, 보험 설계사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들은 4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66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별로는 여성이 많습니다. 55%, 남성이 45%로 여성이 10%포인트 더 많고요. 8월 조사에서도 보면 여성이 좀 더 늘고 반면에 남성은 줄었습니다. 근데 이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4분의 1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12만 명 넘게 늘어났고요. 어찌 보면 집에서 손주 보면서 편하게 쉬어야 될 60대 여성들이 일하는 사람만 160만 명이 넘는 게 지금 우리의 고용 현실입니다. 네, 어느 분야에 비정규직이 많던가요?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렇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 또는 청소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에만 84만 명이 비정규직이었고요. 사회복지 분야 또 건설업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80만 명 이상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보면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 있는데 이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87% 거의 대부분 가입이 돼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가입된 사람이 절반도 채 안 된 43%밖에 안 됐고요.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24%밖에 안 됐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위원장의 공식 멘트가 나왔죠? 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없이도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출범에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와 기대 때문에 기다려봤지만 어렵게 됐다면서 공식 출범 문제는 다른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과 상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노총의 합류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경사노위를 먼저 출범시킨 뒤 향후 민주노총의 합류를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을 포함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 대한상의,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당초 민주노총은 이달 중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부 의결에 실패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향후 민노총이 합류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민노총은 내년 1월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해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상당수의 강성노조 대의원들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명분 세우기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총과 같은 나머지 참여 주체들이 논의를 본격화하면 공식 출범은 연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공고히 하고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전북 군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가 인하되며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싸질 걸로 예상됩니다. 법인 분리 문제로 다시 내용에 빠진 한국 GM이 철수설을 부인했습니다. GM 회장도 사태 수습을 위해 곧 방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카허카잼 한국 GM 사장이 철수설을 공식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카잼 사장은 철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R&D 법인 분리는 장기적으로 한국 GM의 발전적 미래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근거로는 GM이 64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 GM의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글로벌 신제품 2개 차종을 한국 GM에 배정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법인 분리 후에도 기존의 R&D 인력을 신설법인에 100%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GM 본사 회장도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메리바라 GM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최근 한국 GM 노조에 서신을 보내서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리바라 회장 역시 이번 조치는 한국 GM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철수설을 부인하고 한국 GM 노조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실제 방안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부를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총 지도부와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우리 경제의 이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정책이 시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해가 가기 전에 심기일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기업인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재계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그리고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6% 감소한 8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용차 수출액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5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SK그룹 내부에서 SK텔레콤을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그동안 금융권을 중심으로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사 전환 관측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그룹 내부에서 언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고 전해졌는데요. 박정호 SKT 사장의 강연 자료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텔레콤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인데요. 최고 경영진 모임에서 언급된 만큼 빠르면 연내 또는 연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간 지주사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SK텔레콤의 미래 정체성을 정보통신기술 시너지 복합기업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건데요. 금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을 투자 지주사와 통신사로 분할한 뒤에 통신회사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ADT캡스, 11번가 등의 자회사를 투자 지주사 밑에 두는 구조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조 원인 SK텔레콤의 기업 가치가
2021년에는 60조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SKT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SK 주식회사의 손자회사입니다. 손자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유례없는 호황 속에서도 M&A를 통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SK텔레콤이 중간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이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SK텔레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3,04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와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식이나 선식 등 간편 대용식이 영양이나 열량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심지어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제품도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생식이나 선식이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식 7개 제품과 선식 12개 제품, 또 식사 대용 표방 제품 6개 등 모두 25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들 간편 대용식에 표기된 1회 섭취 참고량 기준 열량이 평균 148.4kca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가 한 끼 식사를 통해 필수로 섭취해야 할 열량이 783kcal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단백질 함유량 역시 평균 5.6g으로 남녀 평균 섭취 권장량인 15.8g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제품도 있는데 이건 얼마나 유해한 건가요? 네, 조사 대상 25개 중 3개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랄레논은 인체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인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 내분비계 이상이나 기형 유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생식이나 선식 등의 식품에 적용되는 곰팡이 독소 관련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식사 대용으로 매일 섭취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킬로그램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럽연합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7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편 대용식은 곡류와 견과류 등이 포함돼 있어 알레르기 관련 표시가 중요한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표금리 하락과 저금리 대출 취급으로 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0.02%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 연저점을 새로 썼던 국내 증시 지금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간신히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0.5% 상승해서 200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3% 하락해서 62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금 간신히 20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금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2,90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 디램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이 분식회계 재감리 상의안을 하루 앞두고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웅진그룹 인수 소식에 전날 2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한 모양새입니다. 아모레는 어닝 쇼크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하락 반전했는데요. 개인이 1,800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이센스는 3분기 영업이익 증가세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LG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개선산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